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갑니까? 24일 한덕수 탄핵 심판. 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냐, 혹은 같은 날이냐, 뭐 이런 것들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결국 한덕수 총리 먼저 나네요. 네, 어제 헌재가 공지를 했습니다. 24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예. 오전 10시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겠다라고 공지를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잖아요. 예. 이 선고일은 이번 주까지는 고지할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흠. 그러니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하고 그 다음이 되는 수순이 됐습니다. 그렇죠. 야당이 한 총리를 국회에서 탄핵안 의결했던 이유는 크게 5가지였거든요. 뭐 비상계엄 내란을 방조했다, 뭐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했다, 거부권 행사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이 24일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일단 지금 날짜만 나왔지만 의미를 짚어볼 수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비상계엄 후에 나오는 첫 번째 탄핵 심판 선고예요. 이게 왜 주목이 되느냐면 예.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의 미리 보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유사한 혐의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각하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쟁점들이 있었던 게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 되냐, 총리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일단 탄핵 소추 사유는 첫 번째는 계엄을 방조한 거 아니냐, 내란을 가담한 거 아니냐, 요거 하나였고, 두 번째가 그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거, 3명 다 거부했죠. 예, 임명을. 거부했던 거, 요거 두 가지인데 그거에 앞서서 그건 이제 본안이고, 그에 앞서서 한 총리 탄핵을 총리 기준으로 표결할 거냐,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할 거냐, 이거 고민하다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국은 총리 기준으로 했던 거잖아요. 151석 맞습니다. 기준으로. 그래서 만약에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러면은 애초에 탄핵안 의결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헌재가 판단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각하될 수도 있겠죠. 각하가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그 본안에 대한 내용, 뭐 내란에 가담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을 안 하는 거죠. 설명이 헌재가. 안 나오죠. 예. 네, 판단하지도 않고 설명도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예. 두 번째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선고를 하게 된다. 예. 이건데 사실 이런 얘기들이 저희가 이런저런 가정, 시나리오 전해드리면서 예측도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국정 혼란이 야기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같은 날에 하거나 혹은 한덕수 총리를 미리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뭐 이런 의미로도 짚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그래도 이번 사례를 보면은 선고하기 이틀 전 이전에는 알려는 주는구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선고도 갑자기 뭐 하진 않겠구나, 이런 정도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는 어제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음흠. 근데 일단 흐름부터 보면 민주당이 원래 의원총회 해가지고 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지도부에 위임했는데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하겠다라고 하면서 날짜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시기는 좀 조율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예. 이 얘기를 한 게 어제 오전이거든요. 근데 오후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이 잡힌 거고요. 이렇게 되면 변수라고 말씀드린 게 한 총리가 즉시 복귀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기각이 되면은요. 만약 한 총리가 기각이나 각하가 돼서 총리로 다시 복귀를 하면 그 순간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총리가 되는 거고. 네, 주문 읽는 순간에 바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최상목 지금의 권한대행은 다시 그냥 부총리가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뭐 총리 그 권한대행 탄핵이 크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이 스텝 꼬인 거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반대로 반대 얘기도 제가 들어봤어요. 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박찬대 원내대표가 날짜 지정 안 한 걸 보면은 뭐 구체적인 날짜까지야 몰랐겠지만, 언제 할지 몰랐겠지만 그래도 이런 일정들을 예측은 하고 이런 발표를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이 해석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은 하겠다. 하지만 날짜는 지정을 안 한 거다. 네, 예. 사실은 뭐 고민이 좀 있잖아요. 꼭 하고 싶은 것만도 100% 하고 싶은 것만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발표를 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탄핵안 추진하면
바로 사표를 던질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단 정부 쪽의 입장을 물어보니까 아니다라고 하고 최상목 대행도 뭐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다만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일부 그만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것도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한덕수 총리가 탄핵됐던 이유가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다 안 해서였잖아요. 3명을 다 안 했죠. 최상목 대행은 2명 하고 1명 안 하고. 여기에서 입장이 갈리게 되는 거잖아요. 어.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지금 추경에 대해서는 최상목 대행은 이제 인정을 한 건데 네. 한덕수 총리가 입장을 발표하진 않았는데 추경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들이 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두 사람이 이 견해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 탄핵할 거다라고 해서 자진 사퇴하는 건 아니더라도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게 되면 또 건건이 부딪힐 수 있어서 그 이유로 최 대행이 자진 사퇴할 수도 있다 그 그런 얘기예요. 해석들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건건이 실제 부딪히지는 않겠지만 입장이 다른 그 뭐 원톱과 투톱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런 상황에서 또 뭐 커리어 정리 뭐 이런 입장에서도 뭐 대행까지 하고 나서 그냥 그만둘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뭐 지긋지긋해서 그만둔다 이런 아주 복잡한 상황이 오래 가니까 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참 따라가는 뉴스 따라가는 우리도 복잡할 정도로 요즘 여러 가지 시나리오 1, 2, 3 가설 1, 2, 3 이런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네. 결국 여러 가지 가설들 중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 나오는 것으로 그거 하나는 정리됐네요. 일단 어제 이게 이제 공지가 되면서 네.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 뭐 저를 포함해서 예. 이 끝도 보이지 않는 터널에 한 줄기 서광이 보이는구나.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나든 아이가 네. 뭐 한덕수 총리 나면은 뭐 1, 2주 안에 윤석열 대통령도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끝이 보인다. 뭐 이 생각이 많이 들어. 국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일단은 왜 한덕수를 먼저 하느냐. 그게 궁금해요. 예. 이게 이제 TV조선에서 보도를 한 건데 네. 이게 그 썰들이 분분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한덕수 같이 한다 아니다 한덕수 먼저 한다 윤석열 먼저 한다 각각의 논리들이 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헌재대 재판관들도 의견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 같이 한다 뭐 누구를 먼저 한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가기관의 국정공백이 좀 심각한 만큼 먼저 변론이 종결될 순서대로 한다라는 걸로 정리가 돼서 이렇게 됐다. 한덕수를 먼저 했다는. 그러니까 이게 탄핵 소추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됐고 네. 그다음에 변론이 끝난 거는 한덕수 총리가 한 번 했으니까 먼저 됐고 이런 거니까 사실 각자의 논리가 있었거든요. 선입선출의 얘기가 먼저 윤석열 대통령 해야지 접수 먼저 된 거 먼저 결론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네. 계셨는데 민주당 쪽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보통. 예.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변론이 먼저 끝난 거를 먼저 해야지.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준 거고 이게 뭐 추론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추진하겠다라는 민주당의 입장이 나온 것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복잡한 문제가 바로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야 최상목은 그러면은 151명이야 200명이야? 이거 바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도 쟁점이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쟁점이죠. 151명인지 그 탄핵 소추의 그 기준이 네. 그러니까 총리로서 총리로 보는 볼 거냐 대통령으로 볼 거냐. 대통령으로 볼 거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직무를 수행하는 거니까 이거는 아직도 총리가 맞다라는 거고 아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면 대통령이지. 있으니까 이거를 정리를 안 해주면은 최상목 권한대행도 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것까지 고려가 됐다라는 건데 이거를 놓고 이제 정치권에서는 약간의 두 가지 또 갈래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갈래 잘 타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어떤 두 가지 갈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기 전에 예. 국정을 안정시켜야 되니까 한덕수를 복귀시킨 거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결론이 났고 그렇게 되면은 국가가 혼란해질 수 있으니까 일단 한덕수 총리를 먼저 제자리로 좀 돌려 보내놓고 윤 대통령 탄핵 결론을 낸다라고 예. 해석하는 측이 있고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야권에서 그렇게 예. 해석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여권에서는요. 여권에서는 이제 뭐 이게 국민의힘이 주장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장이 대부분 다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건도 결국은 기각이나 각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한덕수 총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아까 설명해 주신 그 부분도 있더라고요. 결론이 안 났으니까 지금 윤 대통령 먼저 못하는 거 아니겠느냐. 예. 결론이 왜 안 났느냐. 경론이 붙어서 안 난 거 아니겠느냐. 예. 그 얘기는 지금
인용 쪽으로 확 기울지 않아서 음. 그런 것이다. 뭐 예. 이런 주장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지난번에 네. 가설들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제 경론설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좀 이제 보여주는 거고. 음. 그래서 민주당 아까 뭐 이제 박수문 기자가 설명했지만은 최상목 권한대행 지금 탄핵하는 게 실익이 있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게 이제 한덕수 총리 어쨌든 이거 선거 지켜보고 민주당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예. 한덕수 총리 다른 거보다도 일단 쟁점이 예. 아까 5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예. 각하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거는 150일이냐 200이냐 요건데 네. 지금 어제 세계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이게 국민의힘이 요거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탄핵 정족수 200명을 적용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냈는데 이거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헌재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각하가 아니다. 한덕수 건은 각하가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것과 이거를 어차피 본안 소송 이게 사실상 본안 소송인데 이거를 굳이 여기서 결정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따로 둘 필요가 없다라고 자연스럽게 그럼 정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있어서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다들. 이것도 역시 월요일에 예.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되거든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월요일에 나온다는 것 외에는 또 다른 것들도 사실 뚜껑 열기 전까지는 그냥 각각의 해석들이 분분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순봉 기자. 네. 예. 두 번째 이슈 넘어갈까요? 네, 오세훈 압수수색.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 뭐 휴대폰 다 압수수색이 됐습니다. 네, 검찰이 어제 압수수색을 했고요. 큰 흐름부터 짚으면 그제 저희가 오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제 번복한 거를 다뤘거든요. 예. 그리고 대선가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짚었는데 예. 거기에 더해서 어제 검찰의 그 강제 수사까지 이어지면서 그 악재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일단 검찰이 압수수색한 대상은 말씀해주신 대로 집무실, 비서실 그리고 한남동 공간도 있고요. 이외에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했어요. 예. 그 최측근이자 이 명태균 씨 논란을 대처했던 사안을 대처했던 인물입니다. 오 시장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했거든요. 네. 특히 본인이 과거부터 썼던 휴대전화 8대를 다 제출했습니다. 뭐 일부는 비밀번호도 풀어줬다 그래요. 굉장히 오랫동안 쓰던 것들을 그러니까 다 제출했다는 거죠? 네, 서울시가 입장을 냈는데 오히려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오 시장 본인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꾸준히 이런 얘기를 좀 해왔습니다. 네. 강제 수사를 해야지 빨리 진실 규명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 소환 조사도 빨리 해달라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혐의가 뭐였느냐면 명태균 씨 건인데 오 시장이 명태균 씨가 한 여론조사를 활용을 했고 대신에 그 비용을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대납했다라는 거예요. 돈이 들어갔던 건 이미 검찰이 확인을 했죠. 3,300만 원이 한 2달간에 입금이 됐거든요. 김한정이라는 후원자의 돈이. 네, 예. 근데 대납을 했으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 김한정 씨는 이거 대납한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예. 분위기를 좀 보면은 일단 좀 명시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대선가도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국민의힘 관계자한테 들었던 표현은 사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대선은 당연하고 그러니까 내년에 대선을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장을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힘들 지경이다. 이런. 서울시장에 다시 나오는 것도 힘들 정도로 타격이 크다라고 국민의힘 안에서 나와요, 얘기가? 네. 이게 왜 그러느냐면은 일단 명태균 씨 논란도 있지만 네. 이건 이제 경선 과정 거치면서 커질 거라고 다들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지금 완전히 커지진 않았다라고 보는데 예. 기본적으로는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완전히 좀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단 지지층, 그러니까 뭐 강남 3구 포함해가지고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좀 부동산 값이 비싼 집, 뭐 잘 사는 동네에서도 잃었고요. 그다음에 그 외 지역도 값이 오르면서 또 이 지지층을 잃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졌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무능이라는 것들이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또 그런 징후가 보이는 게. 예. 제가 그 대선 캠프들의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꾸려지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이 캠프들의 고민은 아군을 언제 때릴 거냐, 그러니까 내부 경선을 언제 준비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뭐 경선을 돌파해야 본선 가는 건데 언제부터 도대체 아군, 그러니까 네. 자당 후보들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되라는 게 고민이라고 안 그래도 그러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걸 아군을 때리는 게 마이너스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그 당내 경선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제 유승민 전 의원만 딱 공격을 했었는데 어제 보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의원이 모두 다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일부 이 관계자들한테 좀 들어보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제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정책적 실패가 명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큰 악재라고 볼 수 있는 오히려 상황이죠. 명태균 게이트보다 더 오세훈 시장한테는 아픈 게 될 수 있다. 지금으로는 그렇고
그 명태균 게이트는 이제 경선 들어가면 또 모든 그런 논란들이 항상 경선에서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또 보는 거죠. 자, 김준일 평론가. 예. 진짜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뭐 그렇게 뉴스의 중심에 서지 않았었는데 어제 그제 한 이틀간은 계속 중심에 섰어요. 안 이게 좋은 쪽으로.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좀 요런 게 막 몰아치니까 몇 개가 예, 예. 그래서 이제 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요즘 썰이요? 제가 맨날 썰들을 다녀. 그런 것도 취재해 오시는 게 예, 예, 예.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이거는 명태균 게이트는 특히 리스크를 먼저 털어야 된다라고 맨날 얘기했잖아요. 나는 맞아요. 억울하다 수사 좀 해라. 선제적으로 좀 그러니까 사실상 검찰과 조율한 거다. 검찰 입장에서도 지금 성과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명태균 게이트 수사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핵심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김건희, 오세훈, 홍준표 요 세 사람이 지금 명태균 게이트와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예, 예. 가장 먼저 오세훈을 부른 거는 사실상 약간 조율이 됐다라는 썰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오세훈을 죽이기 위한 약간의 뭐 여권 내부에 큰 그림이 있다. 뭐 이런 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방금 얘기했듯이 여러 명이 있는데 왜 오세훈부터 지금 이렇게 오세훈 시장부터 수사를 하느냐. 어허. 뭐 일각에서는 뭐 검찰 내 한동훈계가 움직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여권에서 썰입니다, 이건. 보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대권에 영향을 주는 이런 상황인데 네, 그런 썰이 막 돌아다니는 이유도 나 오세훈 시장이 지금 잠룡 중에 큰 인물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예, 그래서 그런 굉장히 거겠죠. 있는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여론조사 그렇게 돌려도. 보이는 거고 이거 한겨레가 오늘 보도한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2021년 4월 7일에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예. 근데 3월 19일에 명태균 씨하고 강철원 부시장 예. 핵심 측근이잖아요. 오세훈 시장에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안철수 의원하고의 단일화가 진행되는 중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그 오세훈 시장 측은 아예 안 만났다 1월 이후에는 이런 입장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1월 말에 명태균 씨랑 딱 크게 다툰 다음에 이제 안 만났다. 2월 중순에는 완전히 절연했다라는 건데 3월에 만났다라는 거는 그리고 그때 단일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비공표 여론조사를 조작이나 이런 거를 요청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그 김태열 미래한국 연구소장이 전 연구소장이 네. 명태균이랑 같이 가가지고 강철원을 만났다고 진술했으니까 제3자 진술이거든요. 그럼 그동안 주장했던 게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여러모로 타격을 좀 입을 수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검찰은 그 15년 지난 오세훈 시장 휴대전화까지 지금 다 가져갔다라는 8대를 가져갔대요. 지금. 예. 그 8대를 보관하고 있는 것도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안 이상해요. 왜냐면은 이게 그냥 중고폰을 팔면 우리 같은 사람들 팔 수 있지만 정치인들은 거기에 굉장히 뭐 중요한 내용들도 논의하는 것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 팔아서 이거 누구 손해 갈 줄 알고 누가 포렌식을 할 줄 알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래 보관합니다. 아니요, 저는 뭐 파쇄를 하는 사람이라서 아, 보통 파쇄를 해버린다. 보관 안 보통 하고. 뭐 하여간 그래서 여기에서 뭐 또 많은 게 또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예. 아,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이야기 했고 세 번째 중요한 이야기 국민연금 얘기로 가야죠. 네, 18년 만에 개혁을 해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됐고요. 네. 재석 277명 중에 찬성 194명, 반대 40, 기권 43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도 꽤 있긴 했는데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예. 연금 개혁이라고 하면 두 축이 모수 개혁이랑 구조 개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 모수 개혁에 대한 안을 합의 처리를 한 거예요. 모수 개혁은 숫자를 바꾸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내는 돈, 그리고 받는 돈 요거를 조정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조정하기로 결론이 났습니까? 내는 돈은 9%였는데 13%로 올리기로 했고요. 받는 돈은 40%에서 43%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9%에서 13%로 올린다는 얘기는 내 월 소득에서 지금은 9% 내던 걸 13% 낸다. 네. 그 얘기고 받는 거 소득 대체율 40%를 43%로 올린다는 건 한참 일할 때 평균 소득의 월 평균 소득의 40% 정도를 은퇴 후에 받던 걸 43% 정도 받는다 그 얘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더 내고 더 받는 안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국민연금 소진 연도를 정부가 추계해 보니까 15년 정도 늦출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2071년까지는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71년이요. 2071년 지금이 2020
5년이죠. 5년이죠. 네. 5년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늦춰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연금의 안정성을 잠깐 늘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표현도 버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4%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한 번에 올리면 부담되니까 0.5%포인트씩 8년간 이렇게 나눠가지고 쭉 올릴 겁니다. 뭐 이외에도 군복무 기간 이제 그 연금 가입 기간으로 산정해주고, 그다음에 아이 낳으면 이렇게 해줬던 거 원래 둘째부터 됐었는데 첫째부터로 확대해주고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 27년 만에 첫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돈 더 내라고 하는 게 힘들잖아요. 네. 1998년에 한 번 이제 올리고 그 뒤로 못 올렸거든요. 네. 그리고 연금 개혁 자체가 또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1차 개혁 때 내는 돈 올리고 2차 개혁 때 더 내라고 못 하니까 그냥 받는 돈을 줄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둘 다 올리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아까 반대가 꽤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젊은 의원들 주축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뭐 특히 국민의힘도 개파랑 선수 상관없이 26명이나 반대를 했는데 이유는 김재섭 의원의 표현을 전해드리면 미래 세대를 약탈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 합의안에 대한 어떤 비판이 거센 거죠. 네, 아까 2071년까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청년층들이 이 안만 가지고는 예.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때 소진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 추가 개혁이 또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왜 청년층이 훨씬 더 내고 장년층이 훨씬 더 받아가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댓글에 보이더라고요. 네. 청년층 분노를 보니까 아무튼 첫 발을 뗐다. 그냥 그 정도의 어떤 의의가 아닐까. 네, 워낙 구조 떼기 힘든 개혁도 첫 발. 하기 위해서 특위도 일단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네. 보세요? 좀 짧게. 예.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좀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희망을 느낀 게, 그러니까 83명이 반대를 했는데 네.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각자의 어떤 정치적 스탠스 뭐 이런 걸로 다 반대를 했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당론으로 다 찬성하고 반대하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이를테면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 조지현, 뭐 정의용, 진종호 이 30대 40대가 주도적으로 반대를 했고요. 네. 뭐 천하람 원내대표, 이준석 뭐 등등등 야당에서도 지금 뭐 기소영, 장처민, 전용기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쟁점이 있는 거예요. 원래 정부안은 또 뭐였냐면은 세대별로 차등해서 올리는 거였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게 없어졌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거는 50대, 60대한테 유리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아마 후에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